김은희는 거울 앞에서 부어오른 뺨을 바라보았다. 딸의 손바닥이 남긴 뜨거운 자국이 믿기 힘든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키운 딸이 나를 때리다니. 30년 넘게 바늘과 실로 삶을 꿰매며 홀로 키운 외동딸. 그 딸이 오늘 자신의 얼굴에 남긴 선명한 흔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다. 평생 모아둔 2억 5천만 원.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쌓아온 노후 자금이었다. 이제 이 돈은 내 아이가 아닌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야. 그녀의 마음 속에서 거대한 결심이 싹 트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결심은 곧 딸과 사위, 그들의 가족과의 돌아올 수 없는 전쟁으로 이어질 터였다. 30년간 쌓아온 모정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은희의 손은 이제 69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손등은 세월의 지도처럼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검지 끝에는 수십 년간 바늘에 찔린 작은 흉터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이 바늘을 쥐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젊은 처녀 때처럼 정확하고 섬세했다. 엄마, 내 치마 좀 줄여줄 수 있어? 25살 김서연이 새로 산 원피스를 들고 와서 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아이도 30을 넘겨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나이가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은희 자신도 놀랄 때가 많았다. 은희는 작은 다락방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았다. 1980년대의 산독일제 재봉틀이었는데 당시로서는 꽤 비싼 것이었다. 남편 박철수가 결혼 3년 차에 용돈을 모아 사준 것이었다. 여보, 이걸로 옷 많이 만들어서 용돈벌이라도 해?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될 거야. 그때는 몰랐다. 그 재봉틀이 앞으로 40년 넘게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동반자가 될 줄은. 더욱이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갈 유일한 벗이 될 줄은. 철수가 병으로 쓰러진 건 서연이가 6살 되던 해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다.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폐암 말기였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실제로는 3개월을 버티지 못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서연이의 맑은 눈에 비친 순진함을 보며 은희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은희는 재봉틀 앞에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다. 남편이 남긴 빚이 500만 원, 집 전세금이 10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키워야 할 어린 딸 하나. 막막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다음 날부터 은희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옷수선을 부탁받기 시작했다. 바지 길이 좀 줄여주세요. 지퍼가 고장났는데 고쳐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건이었다. 바지 길이 줄이기 3,000원, 지퍼 교체 5,000원. 하루 벌이가 겨우 10,000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했고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다시 뜯어서 고쳤다. 김 사장님 손은
정말 마술손이에요.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수선뿐만 아니라 새 옷을 맞춰 달라는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은희의 하루 벌이는 3만 원 정도로 늘어났다. 그래도 빠듯했다. 서연이의 학용품, 급식비, 옷, 신발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은 끝이 없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새 옷 입고 싶어. 서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친구들이 입는 예쁜 옷을 부러워하며 말했다.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남의 옷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정작 내 딸은 맞춤옷 하나 해주지 못한다는 게 미안했다. 그날 밤 은희는 예쁜 꽃무늬 원단을 사서 서연이를 위한 원피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밤새 재봉틀을 돌리며 만든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간 서연이는 그날 저녁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다. 엄마, 선생님이 내 옷 예쁘다고 하셨어.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어. 그 순간 은희는 알았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밤마다 바늘을 잡아야 하는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서연이는 모범생으로 자랐다. 성적도 우수했고 성격도 착했다. 무엇보다 엄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엄마, 내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으면 엄마 고생시키지 않을게. 은희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짠했다. 노래 아이들처럼 철없이 굴어도 될 나이에 벌써부터 어른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서연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은희는 정말 기뻤다. 등록금이 부담되긴 했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서라도 딸을 대학에 보내고 싶었다. 우리 서연이 엄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해. 대학 4년 동안 은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등이 아프고 목이 결려도 참았다. 딸의 등록금, 생활비, 책값 필요한 돈은 점점 늘어났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이 어느덧 2억을 넘어섰다. 정확히는 2억 5천만 원. 은희에게는 평생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돈이었다. 밤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흘린 피 한 방울, 허리가 아팠어. 시진음하던 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돈이었다. 이 돈은 서연이를 위한 거야. 서연이가 결혼하면 살 집도 사주고 손주들 교육비도 대줘야지. 은희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로소 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하지만 그때 은희는 몰랐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소중한 돈이 앞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딸로부터 상처받게 될 줄은. 69세의 김은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재봉틀 앞에 앉았다. 이제는 예전만큼 일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바늘에 실을 꿰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평생 모은 돈 정말 잘 쓰이겠지.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고 오래된 재봉틀은 여전히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김서연은 대학을 졸업하던 해봄 작은 회계사무소에 첫 출근을 했다.
있었다.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와 계산기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성실했고 꼼꼼했다. 선배들이 맡긴 장부를 단 하루 만에 정확히 정리해냈고 사소한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태도는 상사의 신뢰를 빠르게 얻었다. 서류처를 정리하는 손길은 어릴 적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며 배운 인내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늘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작은 바늘땀이 옷을 살리고 작은 숫자가 사람의 삶을 바꾼단다. 회계사무소는 크지 않았지만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객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고단했지만 서연은 자신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렇게 2년쯤 흘렀을 무렵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다. 박준호. 키가 크지도 화려한 옷차림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묘한 진중함이 있었다. 함께 사무소에 상담을 왔던 고객의 동생으로 우연히 인연이 닿았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 정도였지만 두어 번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준호는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업무 특성상 해외 거래처와 연락을 주고받느라 늘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서연을 대할 때는 언제나 한결같이 공손했다. 오늘도 늦게 끝났죠. 제가 근처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의 이런 세심한 배려는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서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준호를 소개하기로 했다. 은희는 딸이 평생 처음으로 데려온 남자친구라서 내심 긴장했다. 작은 집 거실에 소박하게 차려진 상 위에는 김치전과 된장찌개, 그리고 서연이 좋아하던 고등어구이가 올려져 있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다. 그의 태도는 과장되지 않았고 진심이 묻어 있었다. 은희는 순간 마음이 놓였다.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준호는 서툴지만 정성껏 은희의 요리를 맛보며 정말 맛있습니다를 연발했다. 오랜만에 집안 가득 웃음이 퍼졌다. 두 사람은 1년여의 교제를 거쳐 결혼을 결심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은희는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다. 기쁨과 동시에 딸이 진짜로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된다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엄마, 저희는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가까운 친척분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르려고 해요. 서연의 말처럼 결혼식은 소박하게 준비되었다. 값비싼 웨딩홀 대신 아담한 호텔 연회장을 빌려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한 자리였다. 결혼식 날, 은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치 어릴 적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소풍 가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제 우리 서연이도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녀는 하객들 앞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제 딸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신혼 초 서연은 행복해 보였다.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작은 집에 둘이서 저녁을 차려 먹는 일상이
소소하지만 따뜻했다. 은희는 한동안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안도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오기 시작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첫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보였다. 서연은 늘 웃는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고 사위 준호 역시 몇 차례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공손히 대했다. 은희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여전히 낯설고 허전했지만 딸이 행복하게 자리 잡아가는 모습에 안도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웃음은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밤마다 혼자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움직이다가도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은 덜 외로웠다. 그러나 계절이 한 번 바뀌자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서연이 점점 바빠졌다며 전화를 줄였다. 처음엔 일주일에 3번이던 통화가 한 달에 2~3번으로 줄어들었다. 은희는 서운했지만 속으로 이해하려 했다. 신혼이니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직장 일과 집안일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막상 휴대전화 화면에 아무 알림도 뜨지 않는 날이 길어질수록 서운함은 고스란히 쌓여갔다. 어느 날 은희는 평소처럼 저녁을 혼자 준비하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예전처럼 밝고 환하지 않았다. 엄마, 나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이따 다시 전화할게. 서연의 말은 짧고 건조했다. 은희는 대답조차 하기 전에 통화가 끊겼다. 손에 들린 국자는 허공에서 멈췄고 부엌 안에는 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만 가득했다. 사위 준호 역시 변해갔다. 결혼 전에는 자주 인사드리러 오겠다며 웃던 그였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집을 찾지 않았다.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물으면 늘 거래처와 약속이 있다거나 회사 일이 밀렸다는 답이 돌아왔다. 은희는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고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점점 서늘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은 더욱 또렷해졌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은희는 혹시나 싶어 손수 송편을 빚었다. 딸이 좋아하던 깨소금을 듬뿍 넣어 한가득 준비했다. 그러나 딸은 전화를 걸어와 바쁘다며 오지 못하겠다고 했다. 결국 은희는 혼자 송편을 데우다 말고 그대로 냉동고에 밀어 넣었다. 손끝에 남은 참깨 냄새가 씁쓸하게 코끝을 스쳤다. 주변 이웃들은 명절날 손주들이 찾아왔다며 집안이 시끌벅적하다고 자랑했지만 은희의 집은 적막했다. 그 적막 속에서 은희는 자신이 점점 딸의 삶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예전에는 딸이 무엇을 먹고 지내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까지 시시콜콜하게 나누던 대화가 사라지고 있었다다. 이제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짧고 무심한 문자 메시지뿐이었다. 하루는 딸의 직장 근처를 일부러 지나가던 은희가 우연히 서연과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길을 걸었고 그 얼굴은 결혼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순간 은희는 안도와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다. 딸은 행복해 보였지만
그 행복 속에 자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듯 보였기 때문이다. 밤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전등을 켜고 앉아 있으면 집안이 유난히 넓어 보였다. 그동안은 딸과 함께여서 좁게만 느껴졌던 공간이 이제는 빈틈투성이었다. 서랍을 열면 딸이 어릴 적 입던 옷과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장롱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필체로 쓴 편지들이 있었다. 엄마, 나 크면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그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은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간은 냉정하게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는 말뿐 찾아오겠다는 약속은 번번이 미뤄졌다. 사위는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고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들의 삶에서 천천히 뒷자리에 밀려났다.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변화를 숫자에 비유해 보곤 했다. 하루에 한 번이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것. 명절마다 함께했던 식사가 이제는 문자 한 줄로 대체된 것. 삶은 언제나 숫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은 그 숫자의 감소로 드러났다. 어느 늦은 밤, 은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자르다가 문득 바늘이 손가락 끝을 찔렀다. 피가 맺히는 순간에도 그녀는 멍하니 손을 바라봤다. 늘 그 바늘로 옷을 꿰매며 딸의 교복을 만들고 추운 겨울 외투를 고쳐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늘이 이어주는 대상이 사라진 듯 느껴졌다. 딸의 삶은 새로운 궤도로 들어섰고 자신은 그 궤도에서 벗어난 별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은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신혼이라면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는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올 거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뿌리처럼 자라고 있었다. 작은 균열은 보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고 언젠가 큰 틈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은희를 조용히 옥죄어 갔다. 그날은 서연이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은희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이 어린 시절 낡은 교복을 고쳐 입고도 학교를 다니며 꿋꿋하게 버티던 모습이 떠올랐다.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며 학비를 마련했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 모든 세월이 마침내 보상받은 듯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방식으로 축하하고 싶었다.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간 은희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고기를 골라 잡채와 갈비찜을 준비했다. 딸이 어릴 적 생일마다 해주던 음식이었다. 부어가는 오래된 양념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 찼고 손목은 무거운 냄비를 들며 절여왔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오늘은 꼭 서연이를 웃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다짐하며 음식을 정성껏 담아 택시를 타고 딸의 집 앞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설레는 마음에 배를 눌렀다. 문이 열리자 준호가 나왔다. 그는 순간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가 이내 표정을 굳혔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희는 활짝 웃으며 들고 온 음식을 내밀었다. 우리 서연이 승진했다며? 엄마가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지.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풀리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은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엄마가 잡채랑 갈비찜 해왔어.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 그러나 서연은 문턱 앞에서 멈춘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제발 좀 저희 가정에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순간 은희는 귀를 의심했다. 축하해 주러 온 게 어떻게 간섭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웃음은 서서히 굳어갔고 손에 든 음식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간섭이라니, 내가 내 승진을 축하해 주려고 온 건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애써 담담히 말하려 했다.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차가웠다. 엄마가 갑자기 오면 저희 생활이 다 흐트러진다니까요. 이제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은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 젖은 교복을 말리느라 밤새 불 앞에 앉아 있던 자신. 시험 전날 밤새워 딸의 노트를 베껴주던 자신. 그 모든 세월이 무의미해진 듯 느껴졌다. 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단칼에 그 시간을 잘라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준호는 곤란하다는 듯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희는 손끝이 떨려 봉투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딸을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가득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니? 엄마가 내 삶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은희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다. 말싸움은 점점 거세졌다. 서연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결혼 전처럼 모든 걸 다 보고받을 수 없다는 점, 직장에서 책임이 늘어나면서 사사로운 대화조차 힘들어진 점,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점. 은희는 그 모든 말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러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가 내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내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해서 온 건데. 어떻게 그걸 간섭이라 할 수 있니?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다 이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듯 손을 들어 은희의 뺨을 내리쳤다. 순간적인 충격에 은희는 그대로 멈춰섰다. 뺨에 뜨거운 열기가 퍼졌고 귓가에서는 삐 소리가 울렸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순간 은희는 스스로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딸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조차 말문을 닫고 서 있었다. 은희는 천천히 손을 들어 뺨을 만졌다.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 깊숙이 생긴 상처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무너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봉투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은희의 귓가에는 딸의 거친 숨소리가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은희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며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흐릿한 풍경 속에서 은희는 자신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허망함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했다. 뺨에 남은 따끔거림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장롱 속에서 오래된 딸의 사진들을 꺼내들었다. 두 갈래로 따은 머리를 하고 웃던 얼굴,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던 얼굴, 그리고 어린 시절 편지에 적힌 글씨. 엄마, 나는 엄마밖에 없어. 그 글귀를 읽으며 은희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뺨을 때린 그 순간 자신이 지켜온 가족의 의미가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조각은 다시 맞춰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그날 밤 은희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뺨에 남은 열기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시지 않았고 귀 안에서는 아직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맴돌았다. 그녀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되뇌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축하해 주러 간 게 죄였나? 내가 정말 간섭한 걸까?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은 대답 없는 공허함으로 돌아왔다. 눈을 감으면 딸의 차갑던 눈빛과 손끝의 무게가 다시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다. 은희는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장롱 앞으로 갔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작은 철제 금고를 꺼냈다. 손가락이 떨려 열쇠 구멍에 맞추기조차 쉽지 않았다. 똑딱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자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삶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다. 재봉틀 앞에서 허리가 굽어져도 바늘에 손가락을 수십 번 찔려도 포기하지 않고 모아온 돈.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며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던 그 시간들의 흔적. 은희는 통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돈을 정말 저 아이에게 물려줘야 할까?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딸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단순히 화나 서운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딸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짐처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인식은 가슴을 무너뜨렸다. 가족이라 믿었던 끈이 단칼에 끊어진 듯했다. 그 순간 오래전 신문에서 읽은 기사가 떠올랐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다시 꿈을 이어갔다는 이야기였다. 밤새 도서관 불빛 아래 책을 보던 아이들. 부모의 빚을 대신 감당하던 아이들이 기부금으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짧은 기사였다. 은희는 그때 잠시 생각했었다. 언젠가 나도 저런 데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먼 이야기라고 여겼고, 당장 눈앞에 딸을 키워내는 게 전부라 생각하며 흘려보냈었다. 통장을 쥔 손이 서서히 굳어졌다. 은희는 거울 앞에 앉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동안 스스로 버텨온 자부심이 있었다.
그 자부심이 바로 이 통장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부심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딸에게는 돈만 남은 듯했고, 그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 내 피 같은 돈 저 아이보다 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자. 마음속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은희는 오랫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생각이 마침내 방향을 잡는 걸 느꼈다. 며칠 동안 은희는 이 결정을 놓고 흔들렸다. 잠들기 전마다 다시 통장을 꺼내 들고 거실 불을 켜둔 채 서성거렸다. 혹시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결심한 건 아닐까? 그래도 딸이긴 한데, 그러나 곧 딸의 싸늘한 표정과 손바닥의 무게가 떠올랐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다. 자신을 짓밟고 외면한 가족에게 이 돈을 남기는 건 의미가 없었다. 며칠 뒤 은희는 장학재단을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는 후원자들의 명단이 붙어 있었고, 벽에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희망을 붙잡은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 순간 은희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재단 담당자는 그녀의 얘기를 듣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귀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은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난 세월 동안 재봉틀 앞에서 홀로 견뎌낸 밤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사무실을 나와 골목길을 걸을 때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가슴 안에서는 묘한 평온함이 일렁였다. 이제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산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바늘을 들어 천을 꿰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내 길을 선택했어. 실밥은 여전히 가늘게 이어졌지만 그 선은 더 이상 딸에게만 닿아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낯선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향해 뻗어나가는 선이었다. 기부 의사를 밝히고 돌아온 날, 은희는 한동안 마음이 평온했다. 오랜 세월을 짓눌러 오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면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말들이 은희의 귀를 스쳤다. 김은희 씨가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더라. 아니, 딸이 있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길 수가 있어. 수군거림은 호기심을 넘어 은근한 비난으로 번졌다. 은희는 모른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무거웠다. 결국 그 소식은 딸 부부의 귀에도 들어갔다. 며칠 뒤 서연은 집으로 찾아왔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지만 반가움보다 긴장감이 먼저 밀려왔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딸은 다짜고짜 물었다. 엄마, 그 돈 정말 기부하실 거예요? 은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이야. 그러자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그건 저희 가정을 위해 쓰여야 하는 돈이잖아요.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왜 남을 줘요? 은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 돈은 내 평생의 땀이야. 그리고 나는 그 땀을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쓰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서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저도 엄마 딸이에요.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그 돈이 있으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준호가 끼어들었다. 그는 일부러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장모님, 사실 서연이가 임신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희는 순간 눈이 커졌다. 임신,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손주라니, 그 말은 오래도록 기다리던 소식이었고, 동시에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준호는 이어서 말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돈은 가족에게 남겨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집도 필요하고 교육비도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잖아요. 은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손주라는 말은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동시에 떠오른 건 딸이 내 뺨을 때리던 순간이었다. 정말 아이 때문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준호의 눈빛 속에는 진심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은희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변호사와 상의도 할 거야.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엄마, 제발 이건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아이를 낳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엄마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 저희 가정을 위해 모은 거잖아요. 울먹이는 목소리는 한때 은희의 마음을 움직였던 아이의 애원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 울음 속에서 은희는 미묘한 억지가 느껴졌다. 며칠 뒤 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오래된 서류철이 줄지어 꽂힌 방 안에서 변호사는 은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시고 따님에게는 상속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보통 자녀분께 일부라도 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내 뜻은 확실합니다. 내 뺨을 때린 순간 이미 그 아이는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녀는 유언장 작성에 서명을 하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웠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와 함께 오랜 갈등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져 나갔다. 서명을 마친 뒤 은희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산다. 누구도 내 선택을 흔들 수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유난히 쓸쓸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손주라는 말이 아직도 마음을 저릿하게 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했던 건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였다. 사랑은 끝내 배신당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만큼은
배신하지 않으리라. 은희는 그렇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뒤 은희의 집 앞에는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 사위의 부모였다. 깍듯하게 인사하며 들어선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듯한 말투로 운을 뗐다. 사위 집안 어른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 돈은 결국 가족을 위해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님이 임신도 했으니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말은 점잖은 부탁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은희의 귀에는 압박으로만 들렸다.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내 뺨을 때린 순간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제 뜻을 정했습니다. 단호한 대답에 두 사람은 결국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한 채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은희는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며칠 후 이번엔 서연이 직접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꼬박 일주일을 기다렸다. 출근길에도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도 딸의 얼굴이 보였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에도 서연은 작은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흔들림이 있었다. 그토록 차갑게 돌아섰던 아이가 연약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을 외면하는 건 쉽지 않았다. 결국 은희는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들어서자 서연은 곧장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날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요. 떨리는 어깨와 흐느낌은 너무나도 진짜 같았다. 은희는 무표정하게 딸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이미 늦었다. 용서는 없다라고 말했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내 딸이지 않느냐, 눈물 앞에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임신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엄마, 이 아이는 엄마 첫 손주예요. 제발 마음을 바꿔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빛에는 애원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은희는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손주라는 말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평생을 홀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녀에게 손주란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은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슴은 요동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일었다. 정말 아이 때문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은희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나는 이미 모든 걸 정리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흐느끼던 얼굴에서 눈물이 멎더니 차갑게 굳어졌다.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애원과는 전혀 달랐다. 입술 끝이 비죽 올라가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넘어올 줄 알았는데 참 고집세네. 은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딸의 목소리에는 연민도 애원도 없었다. 오히려 짜증 섞인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진단서를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지듯 올려두며 말했다. 2억 5천.
그냥 우리 주면 끝날 일이잖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려야 해? 그 말에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지금껏 눈물도, 임신 소식도, 애원도 모두 연기였던 것이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은희는 손끝이 차갑게 굳는 걸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앞에 딸이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아이가 아니었다. 어릴 적 두 갈래로 머리를 닦고 엄마, 사랑해. 라며 품에 안기던 아이와 지금 돈을 요구하며요. 거짓 눈물을 흘리던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 은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탁자 위에 진단서를 집어들었다.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글자들이 번져 보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가운 평온이 밀려왔다. 그래, 이제 알겠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서연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제발 현실 좀 보세요. 남한테 돈 퍼줄 게 아니라 우리 가족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은희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차갑게 딸을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다. 현관문을 열며 은희는 낮게 말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오늘 내 얼굴에서 나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을 봤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문 밖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한동안 두드리지도 떠나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러나 은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진실을 보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딸의 눈물은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희는 비로소 모든 가면이 벗겨졌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계절이 2번 바뀌고 은희의 작은 집 거실은 이전과는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더 이상 현관 앞에서 딸이 찾아와 소리치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다. 그 빈자리는 오히려 조용함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은희에게 외로움이 아닌 안도감을 주었다. 혼자가 된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점 그녀에게 자유로 다가왔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자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장학재단이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고 그 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아이들의 손편지도 있었다. 김은희 할머니 덕분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나중에 저도 다른 사람을 돕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한 장 소리내어 읽었다. 글자마다 묻어난 진심이 가슴을 깊이 울렸다. 눈물이 차올라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이번엔 서글픈 눈물이 아니었다. 오래도록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그녀의 가슴을 데웠다.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늦은 오후의 햇살이 서서히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햇살은 낡은 재봉틀 위를 비추었고 바늘 끝은 금빛으로 반짝였다. 은희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바늘을 만졌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준 도구이자 그녀의 삶을 함께 버텨온 것이었다.
딸을 위해 옷을 만들던 재봉틀은 이제 더 이상 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며칠 뒤 은희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졌다. 복지관 담당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은 바느질을 배울 기회가 드물거든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평생 잡아온 바늘이 이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다. 첫 수업날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바늘을 쥐며 서툴게 천을 꿰맸다. 은희는 옆에서 조심스레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바늘 끝은 날카로워. 하지만 겁내지 말고 천천히 해. 천이 내 손길을 기억해 줄 거야. 아이들은 집중하며 바느질을 이어갔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서연이 옆에서 바느질을 배우겠다며 어설프게 바늘을 잡던 장면과 겹쳐졌다. 순간 가슴이 아릿했지만 은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에 묶여 울던 자신은 이제 없었다. 아이들은 점점 은희를 따랐다. 누군가는 그녀를 은희 할머니라 불렀고, 누군가는 수줍게 다가와 만든 작은 주머니를 자랑했다. 그 모습은 은희에게 새로운 가족처럼 느껴졌다. 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더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은 오래도록 눈앞에 남았다. 그날 밤 은희는 재단에서 받은 감사 편지들과 아이들이 만든 작은 작품들을 방 한쪽에 고이 두었다. 방 안 가득 쌓인 편지와 손수건, 서툰 자수들이 그녀의 삶을 새롭게 채워주었다. 이제 더 이상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자신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저녁 창가에 앉아 저무는 햇살을 바라보던 은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김은희로 살아간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엄마라는 이름에 매여 살았던 자신에게 주는 자유의 선물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햇살은 서서히 사라지고 어둠이 방 안에 드리워졌다. 그러나 은희의 눈빛은 밝았다. 바늘과 실이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희망을 잇는 도구였다. 딸의 차가운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은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